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퇴 허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로버트 애틀리가 얘기하는 은퇴 후 삶의 6단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은 은퇴 후는 우리가 가장 능력도 좋고 환경도 제일 좋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도 장성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실력도 빵빵한 그런 시기예요. 이거 나이 들어서 나는 실력도 안 되고 이제 새로운 걸 공부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하시면 은퇴 허니문이 갖고 있는 허상도 깰 수 있고요. 은퇴 허니문 단계 이후에 바로 오는 그 환멸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은퇴 후에 무엇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매력적인 얘기죠. 은퇴 허니문.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은퇴를 하면 다 은퇴 허니문을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 기대 후에 다가오는 큰 곤란함 등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깔끔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로버트 애틀리의 이론을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은퇴를 할 때 우리가 6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제일 앞에는 은퇴 전 단계, 사실 이 전 단계를 정확하게 아시면 은퇴 전에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를 해서 이 2단계에서 오는 게 은퇴 허니문이라는 것이에요. 은퇴 허니문은 조금 이따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은퇴 허니문을 거친 다음에 이게 엄청난 단어인데요. 3단계는 환멸. 확 오죠, 느낌이. 환멸 단계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공통입니다. 물론 은퇴 전 단계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면 환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6단계로 가실 수가 있긴 합니다. 자, 환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스스로 당연히 극복을 하죠. 그렇지만 그 환멸 단계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환멸 단계가 그 뒤의 단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뒷단계로 가긴 가지만 그다지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는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멸 단계가 아주 중요한데, 환멸 다음에 오는 것이 재조정 단계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안정화시키기도 하고 조금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조정을 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재조정을 해서 실행을 조금 하다 보면 당연히 안정성 단계, 이게 이제 5단계고, 안정성 단계를 잘 거치시면 은퇴 후에 자신의 삶을 적응이라고 하는데, 저는 적응을 넘어서 좀 더 성장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단계로까지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은퇴를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은퇴 허니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니 은퇴했으니까 우리가 계속 허니문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퇴는 은퇴 전 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를 모두가 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은퇴 허니문은 두 번째 단계에 잠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그 기본 특성을 아시고 은퇴 허니문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허니문은 이런 것이죠. 출근하는 것 때문에 미치게 힘들었는데 이제 출근을 안 하고 났더니 너무 행복해. 우리 모두 느끼는 경험이죠. 은퇴자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집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곳인지 몰랐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걸 하니까 이렇게 행복감이 와.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해외여행도 퍽퍽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아. 환상이야. 나는 인생을 이제는 은퇴 전까지 너무 노력하고 살았으니까 은퇴 허니문을 죽을 때까지 평생 즐기면서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은퇴 허니문의 시기는 6개월, 뭐 길면 2년, 이렇게 여러분들 거치시기를 권해요. 제 친구가 정말 모범생 출신,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장까지 하고 퇴임을 했어요. 은퇴 허니문 시기를 은퇴 준비기에 계속 상상을 한 거예요. 사실 준비를 잘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은퇴 전에 술자리에 가면 공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지하게 적극적으로 놀면서 살 거야.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모범생으로, 모범적인 가장으로, 모범적인 회사원으로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이 친구 딱 6개월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는 청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의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릴 친구가 아니에요. 성실하고 굉장히 밝은 친구거든요. 은퇴 허니문이 그렇게 의미 있으면서도 그렇게 무섭다는 거 여러분들 함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은퇴 허니문 시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 허니문의 후반전이 되면 여러 사람이 지겨워해요. 어떤 말인지 아실 것 같죠? 집에 남편이 계속 없으니까 집에 남편이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3개월 딱 지나 보십시오. 모두가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부인들은 저 남편은 왜 집에서 안 나가나. 남편들도 부인이 나에게 해주는 거. 그전에는 아침하고 저녁에만 만났으니까 서로의 관계가 되게 돈독하고 좋았을 거 아닙니까? 부인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가족 관계 말고 친구 관계. 일부 친구들은 아직은 은퇴를 안 해서 또는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에 있는. 이 사람들 만나자고 처음에 연락을 하면 선배님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뭐 휴일에는 만나서 무엇인가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요. 3개월 딱 지나면 특히 현역에 있는 후배에게 전화를 하면은 전화 안 받습니다. 문자에도 답 안 와요. 이게요. 빠른 사람은 6개월 만에 기존의 인간관계가 순차적으로 쫙 끊기는 거를 경험하시게 돼요.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은 동창회밖에 없어요. 동창은 같은 연배들이니까 거의 다 은퇴해서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60 정도 되면 동창회가 무지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특히 남성들 동창회에 가면 안 그런 좋은 친구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동창회는 무엇의 모임이다? 허세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가서 서로 막 허세를 부려요. 그리고 으하하하 하고서는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뭐 춤도 추고 뭐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집에 오면 어떻다고요? 허망함. 우리를 정말 큰 자괴로 빠지게 하죠. 자, 일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좋죠. 계속 노니까. 이것도 6개월밖에 안 가요. 일을 하면서 노는 것은 우리를 충만함으로 이렇게 채워주는데요. 일을 하지 않고 종일 노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뽀갤까? 즐거운 자신의 여가가 이제는 시간 뽀개기로 바뀌어져요.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행위라고 보는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뽀개는 것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이었습니다만 절대로 등산 가지 마세요라는 영상, 이거 150만 뷰 이상 나온 정말 유명한 영상인데요. 여기에서 왜 제가 등산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처럼 등산 좋아하고 트레킹 좋아하는 사람이 시간 뽀개기로 등산 가는 것, 그거는 이제 그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퇴를 한 후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후에 맞이하시게 될 실제 현실입니다. 사실 비참해요. 여러분들 은퇴 후를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하나씩 실행해서 은퇴 후에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행복이라는 단어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되게 안타까워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복은요, 행복감, 이 행복감, 행복을 느끼는 그 감각이에요. 행복이라는 건 굉장히 순간적으로 다양하게 느끼거든요. 행복감의 총합, 그게 행복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지금 여기를 춤추듯 사세요 하고 얘기하는 것은 행복감이 매 순간 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기 행위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행복감, 그것을 매 순간 느끼고 그것에 만족해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느낀 행복감의 총합, 그것이 행복이다, 이 얘기예요. 자, 행복감의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은퇴 후의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요? 행복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식들도 다 키워놨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몸에 익혔던 학습의 결과들이 능력으로 몸에 남아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85세까지는 무엇인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위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이예요. 55세에 퇴임을 한다고 치면은 자 65세, 75세, 85세, 30년을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최대화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세 가지로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만 우리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멋진 새 인생을 이제는 그릴 수 있는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권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인데 못한 것,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행착오로 해보시기를 권해요. 내가 어릴 때 그걸 하면 너무너무나 큰 행복감을 느꼈어. 이런 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자 20대 30대에 자기가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한지를 잘 모르고 직업 선택을 했을 거예요. 직업 선택은 가장 우리가 미숙할 때 직업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우리가 성숙한 인간으로서 나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마인드박스라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냈냐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의 총체, 이걸 우리가 인생관이라 그래요. 인생관 그럼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그 인생관을 구성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박스, 그러니까 메모하고 기록해서 명시화해서 정리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16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7가지, 10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그것이 인생관으로 구체화될 수 있거든요. 그 인생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싶은 일, 꿈 같은 것도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를 정리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최적의 시기이니까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기타 등등 해서 그것을 실행하시기만 하면 일단 미래의 방향성이 안정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잘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 그것을 해봐서 제가 아까 제 친구 은행원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은행 업무 이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면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만 하면 뭐예요? 실행을 할 수 있어야지. 실행을 한다는 것은 기초 능력을 갖추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반드시 공부가 너무 재밌어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걸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이캔 대학 같은 것을 오픈을 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자신의 능력을 새로 키워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근력을 키워주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몇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카톡에서 대화하고 줌 켜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초 능력을 잘 키울 수 있게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이 기초 능력을 토대로 해서 선 공부하고 그것을 하시기 바래요. 내가 목공을 하려고 그래. 그냥 하실까요? 아니죠. 목공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또 목공 교실에 가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또 한편으로 목공이라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예술행위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미학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뭐 미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또 목공을 한다는 건 디자인적인 요소를 갖지 않습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너무너무나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선 공부하고 그것의 능력을 키운 상태에서 실행하는 이것을 두 번째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필요한 것은 역시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제가 한마디로 방향을 딱 짚어서 말씀드릴 때는 쿨 트러스트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관계라는 것은 여태까지 맺어진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그게 인간관계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평생 새로 창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 클러스터라는 걸 써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초등, 중등, 고등처럼 이게 학교, 그다음에 뭐 이사 다닌데 또는 종교, 그래서 교회나 종교시설을 여러 군데로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지 않습니까? 회사, 취미활동 등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거니까 그걸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고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주변에다가 그 행위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되게 만나고 싶어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꼭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도 하고 등등의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새로운 어떤 만남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의 클러스터로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그분들과 쿨 트러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나쁜 습관이 있어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때는 너는 어디 사니? 너는 결혼을 했니 안 했니? 자식은 몇이야? 이런 것부터 호구조사라 그러죠. 이거부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 이런 것도 막 퍽퍽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핫트러스트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만남에서 필요할까요? 아니죠. 너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니? 나는 요즘에 이런 것들 관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상대가 나 그거 관심 없어. 그러면 헤어지는 것이고, 몇몇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관심이 비슷한 사람, 내가 나누고 싶은 그 지식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호구조사 말고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은퇴하고 나왔더니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어, 이런 얘기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선 공부해서 능력을 더 붙여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능력이 몸에 쭉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능력이 최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어릴 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공부하시고 인간관계를 쿨 트러스트로 새로 계속해서 생성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멋진 여러분들의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제 영상 보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